2022년 9월 14일 밤 9시경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됩니다. 비슷한 시각 구급대원들이 긴급히 투입되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30분 후인 밤 11시 30분 수술 중 숨을 거두게 됩니다. 범인은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우발적이었다라는 범인의 말,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잔혹한 계획적 범행의 증거들. 김어 사건 파일,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의 전말편입니다.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죠. 2022년 9월 19일 피해자의 신상 공개가 있었습니다. 31세 전주환,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이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이 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토킹 범죄 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놈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이다 보니 모르는 사람을 대상을 저지른 범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 동료였던 것이죠.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서로 친분을 쌓았지만 전주환은 그 이상을 원해왔습니다. 바로 강제적인 만남이었죠.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요한 스토킹을 시작한 겁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50건이 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죠. 내용은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근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잔 적도 있을 만큼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직장 동료, 구두로 말리기에는 전주환 자체가 너무나도 공격적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죠. 당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되자 10월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에게 직위 해제를 시켰고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직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였습니다. 또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역으로 전보 조치를 취했었죠. 이게 당시 공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직접 분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럼 과연 끝난 걸까요? 전주환은 이후에도 거의 반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만나달라. 내가 연락을 하면 몇 분 내에 튀어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난다. 합의 안 해줄 거냐?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등등. 앞선 사건의 기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2022년 1월 27일 전주환을 스토킹 범죄 혐의로 2번째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남을 원한다는 협박이 합의를 해달라는 협박으로 이어지며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었죠. 검찰은 이 사건들을 병합시켜 재판에 넘겼고 2022년 8월 18일 전주환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죠. 선고일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었던 9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선고가 나기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지난 1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에 전주환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죠. 재판 선고가 남아 있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런 보복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최초에는 오래전부터 이 살인사건의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최근 갑자기 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신은 우울증이 오래 있어서 우울증 때문에 저지른 우발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준비 중이죠. 재판에 앞두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복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과연 맞을까요?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전주환의 범행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도 지금 전주환은 하나하나씩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변명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지 한 번씩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점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전주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노란색, 눈에 띄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캡 일회용 모자, 마스크, 스포츠용 코팅 장갑, 그리고 가방인 범행 흉기를 들고 있었죠. 되게 이상합니다. 사실 눈에 띄는 색의 점퍼였기 때문에 이 점퍼를 입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가 검거가 된 직후의 모습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입고 있었던 전주환의 옷은 진회색이었습니다. 분명 검거될 당시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회색으로 바뀐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옷이 양면 점퍼였기 때문이죠. 노란색 점퍼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에 많은 흔적들이 묻었을 겁니다. 해서 그걸 뒤집어 입은 상황이었죠. 두 번째, 장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갑은 과거 자전거를 타기 위해 이 장갑을 샀다. 그랬다가 쓰지 않고 있다 범행에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그는 따로 자전거를 구매한 적도 없고 자전거를 타려고 한 시도조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장갑을 왜 샀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갑 자체가 공업용 장갑입니다. 도리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지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또 하나, 두 번째는 범행 당시 그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라는 의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문제였죠. 세 번째, 일회용 샤워캡을 쓰고 현장에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머리카락에 있는 DNA가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역사 내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역사 화장실 자체가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확실히 누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좀 있죠. 왜 모자 같은 걸 쓰고 갔을까? 사실 이유는 다른 쪽의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전주환은 면식 사이입니다. 알아보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알게 될 경우 도망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서 전주환은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릴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죠. 해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그렇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범행 도구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핑계는 대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선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 범행의 느낌이었죠. 그럼 범행을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엔 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2022년 8월 18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전주환. 그날 그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을 향합니다. 분명 자신은 현재 근무가 정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증산역에 가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일정을 조회했습니다. 집이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9월 3일 또다시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그 집에 3차례나 근처에 방문을 했죠. 물론 이미 피해자는 집을 이사한 상태라 옛집이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9월 5일부터 피해자의 집을 계속적으로 방문했던 전주환. 근데 이때도 범행 당일에 입었던 같은 점퍼, 같은 가방 차림입니다. 범행 시도가 당일날 우발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집을 왜 알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피해자를 기다린 걸까? 그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게 되지 않자 결국 역사까지 오게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내부망에 당시 전주환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근무지뿐만 아니라 옛 주소까지 알아낸 상황이었죠. 그 이유가 자신이 휴가직인 직원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 있는 한 영무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신이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 좀 확인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며 메터넷에 접속을 직접 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알아낸 상태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당일 바로 몇 시간 전 그날도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2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상한 CCTV가 하나 포착됩니다. 14일 오후 5시 40분쯤이었죠. 한 여성의 뒤를 전주환이 계속적으로 미행합니다. 무려 7분간이었죠.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피해자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따라간 것이었죠. 만약 당시에 전주환이 쫓아갔던 그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사건 발생 장소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구산역 근처에서 나타나지 않자 그는 행선지를 바꿉니다. 바로 근무지였던 그 신당역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현장으로 이동, 무려 1시간 10분간을 기다리다가 저녁 9시경 신당역 내부에서 순찰을 들고 있던 영무원 피해자 28세 이씨를 따라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세 번째, 도피 흔적이 보입니다. 잡힐 걸 대비하면서 그는 무언가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죠. 14일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무려 1,700만 원의 현금이었죠. 다만 모두 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인출 한도가 초과가 된 상황이었죠. 해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쯤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1,7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으려고 했던 이유, 누가 보더라도 범행 이후 도피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 거고 그 위에 검거되기 전까지 돈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계획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양면성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법원에 가서 반성문을 또 제출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범행 전 낮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2시 30분에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피를 하다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상합니다. 분명 그는 경찰에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과를 찾아가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검거된 이유까지 재판까지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보면 그는 전혀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붙잡힐 걸 대비해 휴대폰 혹은 탭 그리고 노트북까지 모두 초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에는요, 위치 추적 시스템인 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까지 설치해 놓아 자신의 흔적이 노출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체크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의 말대로 이건 모든 게 우발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범행 준비 과정부터 범행 당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두 계획을 한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체크 세 번째, 과연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남겼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담에서 과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직장에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2021년 4월 두 차례나 범죄 피해 평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두 번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긴급 출동을 해 전주환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이를 승인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버립니다.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였죠. 해서 재판의 모든 과정이 불구속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분리조치가 완벽하게 처해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주거지, 증거인멸, 도주 다 중요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또 하나의 요건은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시를 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대변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으로 두 번째 고소를 했을 당시에는 경찰이 아예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이런 말을 했었죠. 앞서 이미 기각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명이 달라졌습니다. 앞서서는 성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분명 범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예 범죄명이 바뀐 대목에서도 그냥 기각 사유가 똑같을 것 같아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남겼죠. 결국 이렇게 피해자는 물리적으로든 비물리적으로든 모든 공간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사의 인트라넷을 거쳐서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라고 알려졌지만 꼭 이것뿐만은 아니었죠. 그거 아니더라도 주변 동료들도 있다 보니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명 많았을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네 번째, 범죄 전과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 구속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범죄 전과도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당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200인지 500만원인지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받은 기록, 바로 전과였죠. 음란물을 유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숨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며 또다시 협박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의아했습니다. 2018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영무원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합격은 했지만 1년간 진행하는 실무학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발급받지 못했고, 즉 뭔가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시험은 합격한 상태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런 범죄 혐의 이후 영무원이 된 시험에는 합격을 해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원래는 이런 공직적인 데 대한 부분은 전과 벌금형 이상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공사 측에서는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원이나 합격은 가능하다. 그리고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조회를 거치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과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폭행 혐의에 대한 전과도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요. 택시기사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성향, 어떻게 보면 음란물과 관련되어 있는 전과가 있는 사람. 하지만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과 그리고 법원이었습니다. 체크 5번째, 사이코패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착하고 계획적이었을까? 주변인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로 평범했다. 공부를 잘했다.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성 교육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였죠. 물론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친구였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반대되는 제보들도 있었죠. 조금 이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물론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전주환은 한 가지 성격에 대한 문제가 조금 보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자만감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성격 장애에 대한 측면이죠. 어떤 부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위협하고 협박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 사람들에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씨가 공부를 잘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역사 직원이 된 것과 이 범죄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잘한 것과 범행을 저지르는 것, 다른 문제지요. 다만 중요한 건 그는 어쨌든 끔찍한 살인마라는 부분입니다. 체크포인트 6번째,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드디어 그는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바로 보복 살인이죠. 단순 살인과는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마도 형량 자체가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살인 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그 전부터 있어 보입니다.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려고 했고, 그게 확인되지 않자 결국 피해자가 일한 모든 곳이 오픈되어 있는 역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신은 우발적이었다, 우울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꿔보고 있지만 아마도 빠져나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형량이 나올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범죄들에서 나온 형량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체크 7번째, 스토킹 범죄. 알고 계십니까? 스토킹 법안은 무려 법안을 발의한 지 22년 만에 범죄로 규정된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심지어 요즘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발생한 범죄다. 미친 소리라는 겁니다. 좋아하면 받아줘야 되나요? 상대방이 좋아하면 그걸 잘 받아주고 잘 타이르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생각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사회의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범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가 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요즘은 뭐 헌팅 술집 가서도 헌팅도 못하겠네? 무서워서. 그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꼭 피해자가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자체가 꼭 사랑을 따지고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집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공포심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헌팅 한번 해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헌팅 술집에서 저희랑 같이 노세요. 싫은데요. 놀죠. 싫은데요. 놀죠. 싫은데요. 여기까지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구속한다고 얘기하면 좀 더 과한 형법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가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다음날 연락합니다. 나 집 앞인데 좀 만나주죠. 여러분, 이게 공포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의 유형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근, 미행, 따라다림, 그리고 진로를 막아서거나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물리적 접근의 범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우편, 전화, 팩스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을 보내거나 혹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토킹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이 범죄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죠. 분명 대상이 거부했음에도 불안감을 느낌에도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억울하게 일부러 고소를 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라보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사건에서 신고는 분명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건은 발생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존재합니다. 잠정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청구 승인을 행하는 것으로 신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인데 이게 좀 강해지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수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계별로는 1호 중단 혹은 서면 경고를 하는 것,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3호 전기통신 및 이용 접근 금지, 4호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지요. 바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 법령이 있을 때부터도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벌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잘못된다. 나 망한다. 즉 보복범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합의라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 법의 제도에서 정확하게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잘못된, 그동안의 편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었죠. 실제 외국에서는 피해자의 위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구속사유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가해자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잠정조치 4호를 잘 내렸을까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느리다라는 것이죠.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조치입니다. 해서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검찰은 검경협의체를 구성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지요. 체크 8번째,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 당시에 경찰과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상태였었죠. 그 이유들도 참 특이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걸 취하하게 되면 경찰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였죠. 이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접근할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의 기초에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경찰청 차장도 처분불원서를 써주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 이건 사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지요. 오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진짜 원해서 할지 협박에 의해서 할지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지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당시 입법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죄는 계속적으로 발생했지요.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합의를 통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걸 폐지해야 된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항목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경찰청장도 적극 동의 중이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었고 경고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사망하고 나서야 또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지, 그리고 아직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아서다, 좋아하는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서다라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동하는 말들이 나오는지 지금도 사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스토킹 범죄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모두가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스토킹은 분명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남녀노소 그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아니, 이 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공부했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먹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죠.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조언을 하지만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이고 대목이긴 한데, 저도 스토킹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외국에서 봤는데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들은 사실 직업적인 면, 이런 성별, 나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제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라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쪽이 이제 집안에서 그걸 가로막거나 성벽이 가로막거나 집의 담벼락이 높아서 가로막거나 하면 이들의 사랑은 더더욱 깊어지고 사랑에 미쳐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만을 놓고 바라본다라는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 스토킹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혹은 줄리엣 중, 줄리엣으로 할게요. 그냥 평범하게. 줄리엣은 로미오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미오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돼요. 한쪽이 사랑하지 않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막으면 막을수록 그게 더 강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외국에서도 항상 이게 법안으로 있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그 바로 순간부터는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벽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되게 범주가 넓어요. 스토킹이 꼭 남자 여자의 사랑과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범주를 되게 높게 봐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온라인 괴롭힘 있죠.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갈라놔야 되니까. 그리고 치료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해놓고 한 가지 방법을 둬요. 뭐냐면, 너 구속받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은 한 가지 조건을 해. 그게 뭐냐면 그 가해자에 대한 GPS 장치 부착 명령이에요. 그걸 동의하면 내보내요. 그러니까 GPS 장치를 부착해놔서 이 GPS 장착이 돼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피해자가 활동하는 반경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바로 경찰을 출동해서 잡아요. 그런 식으로 막고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스마트워치에 대한 문제인데, 스마트워치는 접근금지 명령 100m가 답이 없어요. 맞닥뜨리면 끝난 거야. 김병찬 봐봐요. 눌러도 딴 데 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실효성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권 침해 관련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 이제 인권 이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붙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외국에선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위해가 될 수 있잖아. 피해자에 대한 위해 행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건 네 책임인 거잖아. 그럼 네가 하지 말든가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무렇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런 가해자에 대한 행동, 인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좀 대목인 것 같아요. 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우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이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피해자요? 다 돼요. 누구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나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전에 저기 누구냐 걔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한 또라이 새끼 얘기도 걔도 이제 뭐 그 아래도 나오고 했지만 걔 같은 경우도 걔도 이제 얼굴이 까졌지만 그 새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봤더니 남자를 스토킹했던 전력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범주는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자기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직장이니까 사회생활이니까 참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걸 스토킹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피해자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꼭 남녀 관계에서의 그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조화함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피해자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는 상사, 자꾸 불러내는 상사, 지속적 연락으로 괴롭히는 상사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스토킹의 범주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의 문제상 직장 선배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집단 괴롭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의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런 범주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고 이 얘기도 이제 같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목에서는 그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걸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둘 사이에서 뭐 좋았는데 그런 거 아니냐? 글쎄요. 분명히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상황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땠다 뭐했다를 다 떠나서 이미 그는 징역 9년형이라는 걸 받았잖아. 징역 9년형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전력을 보게 됐을 때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그럼 그 영상은 뭔데? 그게 뭔데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미 검찰까지 넘어가서 검찰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징역 9년까지 구형된 걸 보면은 이건 좀 센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언론이든 이거를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사실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들이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뭔가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논외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거지만 이 사건과의 논외에요. 좀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 계신 것 중에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영상이 유포를 고의적으로 시키면 범죄 행위예요.
처벌 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은 당연히 갖고 계셨으면 참 좋겠고, 형량 꽤 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들도 함께 이런 좀 뭔가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전해드렸고 전반적인 체크할 부분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